이 봉투는 노란봉투 캠페인할 때 사용됐던 봉투인데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기를 바라는 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께 저는 10년 전 겨울에 한 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해고된 노동자들에게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이 청구됐다는 기사를 본 후였습니다. 해고만으로도 보통 사람들에게는 큰 상처이고 충격인데 생계도 막막한 해고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이라니 숫자를 듣는 것만으로도 무거운 돌에 짓눌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당시 저는 셋째를 임신 중이었고 이런 세상에서 셋째를 낳을 생각을 하니 갑갑한 마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47억 원의 10만 분의 1인 4만 7천 원을 동봉해 한 시사지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가 공개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많은 사람들이 4만 7천 원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 짜장면을 먹을 외식비를 대신 보낸다는 가장, 아들이 취준생인데 남일 같지 않다는 어머니, 1,000원씩 47명이 모았다는 고등학생, 장난감을 안 사고 보낸다는 7살 아이까지. 그렇게 노란봉투 캠페인이 시작됐고 노란봉투법 입법으로 이어졌습니다. 노란봉투법의 시작은 이렇게 여당과 야당의 대립도 아니고 경영권과 노동계의 대립도 아니었습니다. 내 이웃이 고통받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내 아이가 살아갈 세상은 더 정의로웠으면 하는 마음, 돈 때문에 누군가 더 죽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모여 만들어진 법이 노란봉투법입니다. 저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담아 노란봉투 캠페인에 참여했던 많은 분들이 떠올랐습니다. 이게 연대의 힘이구나. 시민 효능감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한 사람의 안부가 궁금했습니다. 불치병을 앓는 아이의 아빠라고. 내 아이가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내 아이가 살아서 어른이 된다면 좋은 세상이 되어 있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노란봉투 캠페인에 참여한다던 그 아버지도 어딘가에서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계실까? 그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서 어른이 되었을까? 드디어 우리가 그 아이를 위해 더 좋은 세상을 만든 것일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들에게 노란봉투법은 경영권을 저해하는 법도 아니고 파업을 촉진하는 법도 아닙니다. 내 아이가 삶의 안정감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는 법, 부당함에 처했을 때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 남을 밟아야 네가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세상에 저항하는 법입니다. 우리들에게 노란봉투법은 품위 있는 시민으로 살기 위한 복지이고 민생입니다. 노란봉투법이 있기까지 마음을 모았던 많은 국민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법이 없는 동안 죽어나간 많은 인생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법이 있음으로써 꿈을 꾸게 될 많은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3년 11월 20일 국민의 한 사람 배춘환 드립니다. 일단은 지난 11월 9일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모아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또 의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노란봉투법은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의 무분별한 선배 가압류에 맞서서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해왔던 그런 소중한 민생법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시 저희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국가폭력과 당시 중국 상하이차의 먹튀 그리고 노동자들 가족들의 그리고 아이들의 눈물을 보면서 저희는 14년이라는 시간들을 겪어왔습니다. 2018년도에 쌍용자동차의 사태가 국가폭력이라는 것들을 국가가 스스로 경찰적 인권침해 진상조사위를 통해 가지고 자행되었던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은 여전히 1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은 저희는 선배 재판 그리고 재판 결과에 따라서 가압류에 대한 공포가 여전히 저희들을 족쇄처럼 옥죄이고 있습니다. 저도 그 당시 파업에 참여했던 한 노동자고 조합원들을 책임졌던 노동자 간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당시에 공장 안에 있지 못했습니다. 먼저 구속이 돼서 저는 경찰과 충돌 그리고 회사가 이야기하는 업무 방해를 통한
손배와 관련돼서 저는 연관성이 없지만은 단지 공동정범이란 이유로 그리고 부진정 연대책임이라는 판결로 인해서 여전히 같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번 법이 통과되면서 저는 오늘 이 자리 기자회견 오면서 두 분의 어머니를 기억하게 됐습니다. 2009년 김득중 지부장의 어머니는 2009년 봄날 짐을 싸서 나갔던 아이가 명절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그때의 기억을 간직한 채 지부장의 그 이후의 사정들은 모른 채 14년 동안의 긴 시간을 요양기관에서 생활하다가 어제 별세를 하셨습니다. 또 한 분의 어머니는 저희 어머니입니다. 저는 2009년 투쟁 과정 속에서 저희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저는 3일간의 임종을 치르고 다시 공장 안에 들어와서 파업투쟁을 할 수밖에 없었고, 저희 어머님은 아들이 걱정되었지만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 긴 어려움의 시간들을 견디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11월 9일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서 뉴스를 통해서 또다시 아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하지만 차마 너무 걱정스러워서 저한테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노란봉투법이 통과돼서 더 이상 저희들에게 손배 가압류가 진행되지 않을 거라는 안심스러운 말씀을 전한 순간 우리 어머님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고생했고 우리 아들을 사랑한다. 정말 잘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저는 전달받았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이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노동자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삼권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투쟁에 더 이상 잘못된 잣대를 들이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법이 통과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 요구이고 노동자들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신다면 반드시 이 법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CJ 대한통운 총파업 이후 20억 손배 당사자가 되었고 현재 쿠팡 하청 택배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강민욱이라고 합니다. 전국 택배 노조는 2017년 11월 노조 필증을 쟁취하고 바로 다음 해인 2018년 원청 택배사의 교섭을 요청했습니다. 장시간 노동, 과로를 유발하는 공짜 노동 분류 작업을 개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019년에도 2020년에도 교섭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원청 택배사는 줄곧 교섭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는 사이 코로나 팬데믹이 닥치면서 2020년부터 하루가 멀다 하고 택배 노동자들이 과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26명의 택배 노동자들이 과로로 희생되었습니다. 만약 당시의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원청 택배사가 응했더라면, 교섭을 통해 과로를 유발하는 살인적 노동 환경을 개선했더라면 과로에 의한 택배 노동자들의 무고한 희생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최소한 CJ 대한통운의 교섭 거부는 부당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온 2021년에라도 교섭에 응했더라면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법 개정에 반대 사유로 운운하는 소위 노조의 극단적 투쟁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연히 저 또한 20억 손배의 저당 잡힌 삶을 살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26분의 택배 노동자들을 살릴 수 있었던 골든타임을 놓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노조입니까? 원청 택배사입니까? 무엇보다 원청 택배사들이 교섭을 거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현 노조법 2조의 한계 때문임이 분명합니다. 올해 1월 12일 서울행정법원은 또다시 CJ 대한통운이 하청 택배 노동자들의 단체 교섭 대상자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택배 노동자들의 소중한 투쟁과 그동안의 희생들이 밑거름이 되어 노조법 2, 3조 개정안이 간의 본회의 통과라는 소중한 성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망적이게도 또다시 쿠팡 하청 노동자 한 분이 지난 10월 새벽 배송 중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더 늦어져서는 안 됩니다. 바로 지금이 미래의 과로로 쓰러질 또 다른 택배 노동자들을 살릴 골든타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택배 노동자들의 희생과 투쟁, 법원의 판례들을 거스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은 곧 택배 노동자들을 또다시 과로사로 떠미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절대 행사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개정안을 즉각 공포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에게 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이렇게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참으로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는 자신들의 법안심사 권한이 침해당했다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는데 헌법재판소가 이 심판을 기각했습니다. 법안심사 권한이 훼손된 바가 없다. 그리고 덧붙여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여러 가지 쟁점들을 다 검토했다라고 판결문에 적시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주장하는 무슨 위헌 소지 또 기업에서의 혼란 이런 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을 이미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통해서 분명히 했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거부권을 행사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지요. 다음으로 이 법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앞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하나는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 회사와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간에 많은 하청 노동자들이 열악한 임금과 근무 조건으로 고통받아 왔는데 이것을 개선하려고 해도 원청이 그 책임을 자꾸 피했기 때문에 계속 갈등이 장기화되고 지속되었습니다. 이제 사실상 하청 업체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원청이 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협상에도 나설 것을 규정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무슨 혼란이 발생한단 말입니까? 그 전에도 임금, 근로시간, 작업량 모든 것을 하청 노동자들 다 통제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협상하자는데 무슨 혼란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 과도하고 무분별한 손해배상을 합리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월급 200만 원 받는 노동자에게 470억 원의 손해배상을 물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그냥 빚에 짓눌려서 죽으라는 말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 그 노동자가 손해를 끼친 게 있다면 그 손해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그가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 법입니다. 여기 어디에 위헌의 소지가 있고 여기 어디에 기업의 부담이 발생한단 말입니까? 그동안의 손해배상 소송은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 또 노동쟁의에 대한 탄압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고 그 때문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가압류에 시달리다가 목숨을 끊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만큼은 막자 하는 것이 이 노란봉투법입니다. 거부권을 행사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고 저들이 이야기하는 거부권 행사의 근거는 이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여러 차례 검토되고 논의된 결과로 이번 노란봉투법이 만들어졌으니 정부는 지체 없이 공포해야 할 것입니다.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예, 손잡고 대표 박래군입니다. 며칠 전에 이제 노조 간부를 만났습니다. 노동조합을 만들고 싶다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교섭을 하고 그러다가 또 파업까지 가게 되면 손해배상까지 당하게 된다. 그걸 감당할 수 있겠냐. 그걸 감당해야 노동조합을 만든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 상권인데 이렇게 노동조합 만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손배폭탄 당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정규직이고 간접고용 노동자들입니다. 원청과 만나서 얘기를 하자고 그러는 거고 그래서 파업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위원회 처리하자고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노조법 개정안은 노사 대화를 촉진해서
산업 현장에 평화를 가져오는 그런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법을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또 그 노조 간부가 말했습니다. 노조법 2, 3조가 개정안이 통과됐다라고 하니까 그 노동조합을 만들겠다고 하는 노동자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노동조합 만들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사용자하고 교섭할 수 있는 그런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간접고용 노동자들한테 이 개정안이 희망입니다. 아까 쿠팡 노동자가 말한 것처럼 하청 노동자,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으로 있어야지 현장에서의 그런 부당 노동 행위들을 막아내면서 싸울 수가 있고 대화를 통해서 그거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사람이 죽어가는 그런 노동 현실을 방관하고 방치하고 그러면서 대기업의 이윤만 추구하는 그런 노동 정책을 계속 견제해 갈 것입니까? 대통령의 노조법 개정안을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20년 넘는 그런 우리 사회의 오래된 요구를 묵살하겠다고 하는 거고 방치하겠다고 하는 거고 거부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을 거부한단 말입니까? 이 노동자의 삶, 이 정부에서도 얘기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민생을 해결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과도 부합되는 그런 노조법 개정안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렇게 절실하게 치열하게 싸워가는 노동자들의 삶을 거부하는 것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대통령은 즉각 노조법 개정안을 공포해야 합니다. 노조법 제2, 3조 개정안 노란봉투법을 대표 발의한 양경숙입니다. 지난 1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제2, 3조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헌법 제33조는 노동자는 노동조건의 향상을 위해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법은 그 취지와 달리 노동 상권을 가로막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의 본질을 되찾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70여 년 동안 바뀌지 않았던 노동조합의 정의를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에 맞게 바꾸는 법이고, 일하는 사람이 노동자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말을 실현하고 노동권을 침해하고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괴롭힘, 손배소를 막고 진짜 사장이 책임지도록 하는 법입니다. 쌍용 자동차 사태 이후 110억 원의 과도한 구상권 청구 소송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렸던 사실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현대제철은 52일간의 파업을 이유로 하청 노동자들에게 246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또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은 하청 노동자들에게 47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파업 이후에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손배소로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에게 이렇게 과도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그런 행태를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는 거리가 멀었던 노동법이 정상 궤도에 오르기까지 20년이 걸렸습니다. 지난 20년은 사용자와 교섭할 수 없어 노동자로 인정받기 위한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노조법 개정안은 길게는 지난 20년, 짧게는 작년부터 전 사회적 토론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룬 법입니다. 그간 국민의힘은 논의가 부족하다거나 토론이 더 필요하다며 시간을 끌어왔지만 우리 사회와 국회는 끝없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왔습니다. 대법원마저 국회에서 근로자 개인에게 과도한 배상 책임이 부과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2, 3조는 수많은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함께하여 치열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거부권 건의를 시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경고합니다.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거부권 행사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제2요구권 행사를 통해 노조법 2, 3조 개정을 무산시키는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말할 권리를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일하는 국민을 무시하면서 어떻게 모두를 위한 대통령일 수 있습니까? 일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고 어떻게 민생을 외칠 수 있습니까? 성실하게 일해왔던 노동자, 그리고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함께 요구해왔던 시민들의 분노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공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